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어서 이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떻게 정의를 할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잘 적용이 돼가지고 산업,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STO 토큰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고요. 또 다보스 포럼 특집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연합뉴스 경제TV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개막이 됐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이 리더들이 모여서 인류의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의 첫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월이 되면은 이 추운 겨울에 스키장과 함께 경제 포럼이 열리게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 WEF 다보스 포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보스는 이제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스키 휴양지잖아요. 왜 여기서 열리게 됐습니까? 예, 사실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박람회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육성하려는 그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대부분 휴양 도시,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슬로건처럼 육성을 합니다.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다보스 포럼과 유사한 포럼을 말씀드리면 하노버 메세라는 제조업의 가장 큰 박람회가 하나 있고요. 예. 근데 그 하노버라는 도시도 되게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다보스도 작은 도시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작은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휴양지죠. 거기는 예. CS가 열리고요. 이들 도시들이 이런 포럼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처럼 육성하는 이유는 비수기 때 먹고 살기 제일 좋은 테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보스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제가 모셨던 기관장님을 모시고, 그 당시 저야 뭐 가방 못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시고 갔었었는데 그 행사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숙박비가 다른 달에 비해서 5배에서 많게는 8배가 올라요. 성수기 가격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5배 숙박비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개월치 매출을 그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시즌 끝나고 그리고 여름휴가 시즌이 아닌 요 사이에 가장 비수기일 때 이 동네를 꽉 채울 수 있는, 매출 올릴 수 있는 테마, 이것들이 이제 각 도시마다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포럼으로 진화 발전한 게 바로 다보스 포럼인 겁니다. 5개월, 그러니까 5배라고 하니까 5개월 하고 또 다시 이제 여름에 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다보스 가보셨다고 하니까 다보스라는 이 동네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좀 뭐랄까 소규모 도시인지 가늠이 안 오는데요. 뭐 숫자를 정확히 인구수를 세본 건 네. 아니지만 제가 딱 봤었을 때 인구 한 2, 30만에 적합한 도시다, 이런 느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 기간 때는 사실 이 호텔이, 그 다보스 안에 있는 호텔이 이 많은 인파들의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거리에 있는 데서 아침마다 기차 타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펀딩을 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숙박비가 바로 다보스 현장에서 잡기에는 좀 돈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행사장 오느니라고 2시간 기차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작은 도시에서 육성했던 포럼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포럼이 돼서 거의 뭐 포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 매년 초가 되면은 전 세계의 이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이 이 작은 도시에 모인다는 게 사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조금 생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긴 것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경제 포럼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분은 이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가, 정치가, 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예. 이분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거는 학자입니다. 학자. 예, 우리가 기업가와 학자는 그 자신이 하는 업무의 퍼포먼스의 결이 좀 다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기업가는 명확한 개념 정의나 규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게 정확히 뭘까를 그 개념 정의하는 거에 더 천착하게 되는데 클라우스 슈밥 같은 경우는 개념 정의를 하기 위해서 포럼의 주제를 잡거나 올해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다보스 포럼의 주제를 정한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학자형 기업가, 학자형 사회운동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학 박사이자 경제학 박사이자 하버드에서는 또 정책학 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공학 박사이자 경제학 박사이면서 박사예요. 네. 야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말씀하신 게 깜짝 놀란 게 아니 기업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학자다. 네. 야 엄청나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생 자기가 학업한 걸 바탕으로 그게 현실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다보스 포럼을 구성했었을 때 멤버는 철저히 유럽의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걸로 시작됐다가 예.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치가, 그 다음에는 또 과학기술 인력까지 전부 포괄돼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게 다보스 포럼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미래 얘기를 하려고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70년대, 60년대 말쯤에 생긴 포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통합이라든지 미래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포럼이 됐을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진화 발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초기 포럼의 가장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경영자들이거든요. 근데 경영자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포럼에서 각각의 그 경영자들이 나는 다음 시즌을 이렇게 전망해. 나는 요즘 일어나는 오일 쇼크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시사점도 얻고 성찰하는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두는 미래죠. 학자들이라는 건 오히려 백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과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자, 정의 내리자 이걸 하는데 경영자들은 미래를 더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미래를 진단하고 더 나가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경영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대안 제시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의 국가 수반들의 어떻게 보면 정책 기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새로운 산업 만들거나 산업을 안정시키려면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토큰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뭔가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그 다음 인더스트리가 붐업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명망 있는 정치가들도 불러보자. 초창기에는 현직을 부른 게 아니라 전직을 좀 불렀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포럼에 참여하는 기업가들의 수준이 쉽게 해서 레벨로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현직도 불러도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더 커진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모이는 자리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고 굉장히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의 일과 그렇게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상당수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다보스 포럼에 가장 적합한 비판을 한다면 그런 문구들이 제일 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보스 포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예. 아, 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성공했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정상들이라든가 기업가들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고 그 현안에 대해서 담론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포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회의는 다른 데서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G20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여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다음 바로 이어질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렇게 우리 결정합시다 하고 바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그렇게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어떤 협의체에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 민간단체예요, 여긴. 민간단체에서 굳이 그런 법적 어떤 뭐랄까 권한도 없는 곳에서 똑같은 아젠다를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다? 지금 현안 이슈들을 다루는 여러 아고라들은 많으니 우린 조금 그 다음 스테이지를 전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거를 아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민간의 어떤 회의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도 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먼 얘기를 할 때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보다도 우리 일반인들은 좀 관심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참여가 굳이 적극적으로 여기 포함될 필요가 있겠느냐가 스스로 생각한 거고 두 번째는 먼 미래는 당연히 그 분야의 석학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영자라든가 정치가 이런 분들이 또 해안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자연스럽게 그런 테마를 다루다 보니 약간 흔히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 엘리트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형태로 자꾸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민간 단체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 네. 우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냐 뭐 이런 느낌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큰 아젠다였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최근에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 다보스 포럼의 우리가 특성을 보면요,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이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학자형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한 4, 5년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밸류체인도 변해가는 것 같고 금융 생태계도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면 되지? 이거를 못 정해서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대전환 이런 주제 좀 추상적이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맞아요. 이런 컨센서스로 한 5, 6년 했었어요. 예. 그렇게 5, 6년 쌓아놓은 담론을 모아가지고 네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 키워드를 한 6년째인가 그 다음 처음 던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6년 만에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인 네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다보스 포럼이 한 번 더 부스트를 켜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뭐랄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금 말씀 주셨던 약간 추상적인 여러 담론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논의해보자. 이런 걸로만 아젠다를 잡는 해들도 많다. 아하. 올해도 약간 그런 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면 5, 6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쉬어가는 해냐 중요한 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아마 좀 쉬어가는 해. 저도 쉬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큰 변수들이 많아졌죠. 야. 미중 간의 갈등도 이제 2024년 러시아도 대선이고 미국도 대선이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첨예한 갈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미중 간의 갈등은 올라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또 큰 이슈가 하나 또 터졌죠. 네. 그럼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지금 뒤늦게 선의 경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탈석유의 시대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 먹고 살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중동 국가의 전체 판형을 봤었을 때 다음에 이 아라비아 반도의 앵커 국가, 앵커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은 한두 개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월드컵까지 개최하고 사우디는 뒤늦게 저놈이 이 열사의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해? 그럼 난 동계올림픽 할게 해서 동계올림픽에 유치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바이는 뭐 더 잘 아다시피 진작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동은 또 선의 경쟁을 해서 약간 이게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고 아세안은 또 아세안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을 것 같고 아하. 올해는 그냥 스터디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올해의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에서의 협력을 찾는 이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진짜 어려운 갖췄는데 얘기네요. 분열해서 협력을 솔직히 찾아야 말해서 좀 쉬어가는 해의 네. 느낌이 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고 G7 중에서는 독일의 숄츠 총리만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정치가들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탑급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좀 아젠다 세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러 가셨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대동하고 같이 갔던 기업 총수들하고 함께 유럽 특히 미국의 여러 기업가들과 새로운 어떤 뭐 시장 또는 기술 표준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동 투자를 논의하는 장으로 삼으면 뭐 저는 그걸로 일단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G7의 정부 수장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갔느냐라고 한다면 이 G7 정상들은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시잖아요. 전시에서 각 국가의 국가 수반이 참석할 때는 전시일 때는 이 경호가 훨씬 더 법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법이 다 있어요. 네. 어느 수준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선 도저히 이 조그만 도시에서 7개 정상이 전쟁 시에 모일 때 의전을 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수반들은 못 온 거고 안 못 온 온 게 거군요. 아니라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대치 국가라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편하게 가서 이번에 세일즈라도 해보자라고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개막하고 나서 이제 영상이 들어오는 단말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경제학자라든지 인사들이 출연을 하는 거 봐서는 유럽에서의 경제 위기라든지 이 기후 변화를 주로 다루는 걸로 네. 보였습니다. 아 이런 거는 우리 현지에 가서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경제 위기나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경제 위기는 뭐 유럽은 진짜 경제 안 좋다고 그러다가 올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라는 분위기고 기후 위기는 요즘에 유럽은 뭐 덥다면서요. 막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는 아마 1.5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참 딜레마였어요. 올해 유럽 경제가 가장 극심하게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학자들이 조금 머쓱해진 이유가 다름 아니라 날씨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유럽에서 이 올겨울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비축했던 비축량조차도 다 안 써도 될 정도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누르고 앞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누르게 되는 요인이 돼서 유럽 경제가 가장 안 좋게 진단했던 학자들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비축해둔 양으로 만약에 내년 올겨울이네요. 올겨울에도 날씨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덕분에 유럽 경제는 조금 살았다, 한숨 돌렸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는 날씨 때문에 한숨을 돌렸는데 네. 정작 날씨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유럽인들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는 대륙이 바로 유럽이에요. 예.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이제 유럽의 그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 있는 학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아니 특히 유럽이 기후 환경 이 대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하필 유럽이 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했더니 가장 직접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는 피부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이래요. 특히 북유럽이라든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자기 앞바다에 빙벽 하나가 떠내려와 있을 때도 있대요. 녹아서요. 네, 어. 녹아서. 그런데 그 빙벽을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한 높이가 어떤 거는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가서 사진 찍고 그럴 텐데 그게 갑자기 녹으면 자그마한 쓰나미가 생긴대요. 그러겠죠. 홍수가 나겠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마을이 다 좀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안위의 문제가 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 대응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도 이번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를 하면 급한 불은 날씨 때문에 껐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런 데서 그런 대안을 같이 또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EU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막 연설을 보니까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술라 위원장이 나와서 또 여기는 미국의 IRA 법안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또 전기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법적으로 여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어떤 G20이라든가 G7 회의에 보다 이런 민간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발언을 했었을 때는 수위가 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IRA 법에 대한 여러 우려감을 역시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우리는 현대차가 IRA 법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었다라고만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법이 적용된 거는 또 유럽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러한 우려감을 똑같이 표명하는 자리를 이번에 가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여기에서 본인이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뭐 노티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긴 실제 많은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는 정의선 의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가 수소차 만들겠다 수준의 어떤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수소 소사이어티라는 표현을 했었고 이 소사이어티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협의체의 위원장을 자기가 직접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여러 기업가들과의 공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의 장이에요. 그럼 IRA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이제 디폴트로 정해진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공동의 연대를 하고 기업가들과의 협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아젠다를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 주제였는데 첫날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뉴스가 많이 일단 나왔고 분열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예. 협력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네, 마지막 쪽에 가면 이제 나오겠죠. 또 이제 개막 연설에 참석한 분들 중에 굉장히 또 눈에 띄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좀 지지해달라, 유럽에 호소하고 전 세계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여져 있는 자리 그리고 네. 세계적인 갑부들이 있는 자리에는 네. 구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죠. 당연히 다보스 포럼이 처음에 열리기 전부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누군가 의미 있는 분이 참석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선 세계적인 갑부들이 많다 보니까 세계적인 구호 활동을 같이 전개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했던 적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또 지금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마저도 뭐 좀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공개 행사다 보니까 이제 테러라든지 암살 위협이 있으니까 또 못 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4박 5일 정도 다보스에서 이제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실질적으로 세상을 좀 바꾸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세상을 딱 그것 때문에 바꿨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법을 만든다든가 세계 기술 표준으로 우리가 이걸 정하자 이런 의결 기관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했던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사회를 천명하고 그 뒤부터 전 세계에서 수소는 뭐지?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는 뭐지? 이런 이슈들이 그 뒤부터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부터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어떤 모듈로의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초연결 사회가 구축된다라는 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구나라는 다양한 이해를 각 국가의 언어로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큰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결을 이해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법을 정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어서 그나마 우리보다 좀 똑똑하시고 돈도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그 모양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물론 뭐 개인 비행기를 굉장히 기름을 많이 쓰면서 타고 와서 친환경 얘기를 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전 세계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와 인포맥스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에서 계속해서 다보스 기간 동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 오늘 다보스 포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